자, 지금부터 서바이벌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할게요. 시험은 제가 점수를 대략적으로 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좀 나름대로 어렵게 냈는데 이 서바이벌 모의고사의 취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 시험을 보고 나면 좀 상처도 받잖아요. 안 받아요? 상처 받더라도 좀 먼저 받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치과 생각하면 될 것 같거든요. 치과 아프고 가면 견적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좀 아픈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험의 성격은 서바이벌 모의고사 정말 좋은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합격시키겠다는 취지로 만든 거고, 국어는 제가 절대적으로 책임을 질게요. 여러분들 아마 이 서바이벌 모의고사 하고 나서 한 10회 정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최하 80점 이상부터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요. 그 대신 제가 이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하면서 해설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방향과 스케줄을 잡아 드릴 건데 그대로 꼭 따라오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시험 보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보고 나서 그 문제점을 찾고 제가 거기서 방향을 제시하는 것 그대로 따라오시면 아마 이 10회 진행되고 나서 우리는 개념은 정리했으니까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총평을 먼저 하고 해설 강의하고 학습 방향으로 설명하는 그런 형태로 갈게요. 총평을 먼저 보면 자, 이 문제는 2021년도 국가직 시험 유형과 유사하게 일단 출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태에서 변형을 준 거고 조금 난이도는 어려워요. 네. 그래서 아마 문제를 풀다 보면 나 옛날에 국가직 뭐 90점 나왔는데 이번에 70점 나왔네, 뭐 75점 나왔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는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렵게 냈는데 이 어렵게 낸 게 생뚱맞게 어렵게 낸 게 아니라 그 형태의 변형에서 미끈한 오답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직 지방직 시험은 미끈한 오답이 사실 2021년도엔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형태의 문제들을 둬서 약간 부담을 느낀 거니까 제가 그렇게 둔 이유는 우리의 문제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둔 거니까 그걸 잘 뉘앙스를 느꼈다가 고치시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법은 지금 최근에 이제 출제되고 있는 게 문법 몇 문제 나와요? 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문법 문제가 확 줄면서 예전에는 문법이 그냥 간단하게 단편적인 지식을 물어봤는데 지금은 문법이 그 하나의 여러 가지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그 문법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어야지 활용할 수 있는 문제를 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조금 많이 어려워졌어요, 사실은. 그래서 복합형 문제로 출제됐고 선지 같은 경우도 문제 처음 1번 문제 풀어봤겠지만 예문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게 예문이 많게 나오면서 거기에 또 나름대로의 어떤 원칙이 있더라고요. 그것들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가 방향을 말씀드리겠고 비문학은 사실은 뭐 국가직보다는 훨씬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 언어 능력이 좀 부족했던 분들은 좀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이다. 그럼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비문학을 준비할 땐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면 만들어 오셔야 되고 특히 만약에 이 비문학을 하다 이 챕터가 틀린 분들은 이번 일주일 동안 이 부분의 기출백서의 어디 부분을 계속 열심히 푸십시오라고 해서 이 사고를 만들어 오십시오. 그러면 다음번에 그 사고를 만들어 와야 돼요. 그리고 그때 모의고사를 봤는데 그 문제는 틀리면 안 돼요. 다른 건 틀려도 되는데 그렇게 해서 보완해 나가면 아마 10회 하다 보면 어느 정도 편안하게 될 겁니다. 자, 문학 같은 경우는 다 맨날 평이하다고 얘기하는데 평이하게 출제는 했어요. 그런데 요새 문제가 낯선 문학 작품이 나오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문학 작품이. 그래서 그 모르는 문학 작품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그 방향적인 측면을 소개할 거고 그 방향적인 문제의 루틴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거를 이 10회 모의고사 하면서 이제 몸에다가 좀 체화시키는 그런 형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휘는 들어가 설명할게요. 자, 이제 문제를 보는데 답은 일단 체크가 돼 있어요. 답 체크된 걸 보면서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는 다 풀었다라는 전제하에 가는 거예요.
맞춤법에 맞는 것만으로 묶이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나오는 경향을 보면 이렇게 복합적으로 문제가 보면 사례가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문제는 예전에 7급 경우에서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시험에서 거론이 되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공부해야 될 방향을 본다면 한글 맞춤법은 꽤 많이 나오는 편이잖아요. 근데 나름대로의 여기에는 뭐냐면 그 한글 맞춤법에 사례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례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름대로 원칙이 있습니다. 여기서 틀린 게 뭐죠? 두 자리죠, 두 자리. 그런데 여기서 딱 봤을 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런 거예요. 그 반지꼬리 사흔낮 이튿날이라고 하는 건 왜 틀렸어요? 라고 하면 이 이유가 문법 문제를 공부하면서 기출 문제 풀면서도 아니야 기하가 아니라 딱 보면서 개념이 떠올라야 돼요. 이거의 개념은 뭐죠? 보통 리을로 끝나는 게 디귿으로 소리 날 때 적는 그런 글자들이잖아요. 얘는 그냥 시옷이 되는 거니까 얘는 아니고 그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답은 3번, 1번이 됐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예문을 보자마자 그게 떠올랐는가. 기출문제를 풀면서도 이걸 떠올렸으면 좋겠고요. 지금 최근에 문제가 나오는 건 다 이런 나름대로의 개념이 활용된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물어볼게요. 쌍용이라는 거 왜 이렇게 써요?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할 수 있는가? 쌍용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양란, 용릉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한자어 뒤에 나오는 것들은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우리말과 외래어가 나왔을 때 두음 법칙을 적용한다. 이게 여러분들이 단어를 보면서 예문이 떠오르면 그게 공부하는 거죠. 지금 봤을 때. 이제 앞으로 정리하는 공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 문제를 틀린 분들이 있다면 무한해독을 가지고 돌려보셔도 좋고, 그 다음에 그 돌린 다음에 한글 맞춤법에 관련된 기출백서 문제를 풀면서 하나하나 예문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연상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물어볼까요? 선열을 물어봤을 때 여러분은 대답이 딱 나와야 되는 거죠. 왜 선열이죠? 라고 하면 그쵸. 니은과 모음이 나왔을 때 열과 율은 두음 법칙의 적용을 받고 나머지는 두음 법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개념이 떠올라야 돼요. 옛날에는 여기에 사례가 생뚱맞는 사례가 나왔지만 지금은 그냥 이런 개념에 해당하는 사례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해야 된다라는 것. 상노인은 접사 뒤에 두음 법칙의 적용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 단어를 보면서 떠올리는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그래서 혹시 오늘 이 문제를 틀리고 아니 혹시 이 문제를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좀 찜찜했다라는 느낌이 들면 개념서에 풀이에 나와 있는 내용만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해독과 그다음에 기출백서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해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네. 다음번에 이거 틀리기만 해봐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나가면요. 다른 거는 틀려도 되는데 일주일 뒤에 얘는 안 틀려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되고 물론 틀릴 수는 있어요. 틀릴 수는 있는데 그렇게 나가다 보면 나중에 한 10회 정도 문제 풀 때쯤 돼서는 이제 내가 틀리긴 틀려도 되는구나가 느껴져요. 그러면 우리 시험 볼 때까지 계속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러면 처음 조금 힘들어요. 네, 이제 좀 점수가 안 나와서 상처도 받고 막 이러기도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훨씬 빨리 변하게 되면서 자신감도 갖게 될 겁니다. 제가 나중에 이렇게 딱 물어봤을 때 나오게 되면 자, 이것도 하나만 물어볼게요. 딱 물어보는 순간 뭐하고 뭐가 떠올라야 돼요? 새와 시가 떠올라야죠. 그럼 새와 시를 봤을 때 새라고 하는 것은 양성모음일 때, 시라고 하는 것은 음성모음일 때, 그 다음에 이렇게 거센 소리가 왔을 때는 된 소리가 오거나 거센 소리가 왔을 때는 사이시옷을 쓰지 않는다. 그쵸? 그런 것들이 딱 떠올라야 되고 이거는 뭐하고 뭐죠? 달과 달이라는 것인데 리을 받침이
뒤에 나보소를 만났을 때, 니은, 디귿, 시옷, 지옷을 만났을 때 탈락이 된다. 이건 뭐죠? 도저하다, 하다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 히를 넣는다. 이건 뭐죠? 일찍이라는 부사에 이라는 접사가 만났을 땐 일찍 이를 넣는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고, 만약에 안 떠올랐다면 여러분이 가서 개념의 분류를 다시 한번 해보고 무한해독 한번 돌려주시고 기출백서에 엑서사이즈를 계속 이와 같은 개념으로 말해주는 작업. 이렇게 되면 거기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마냥 문제 풀고 왜 틀렸지 막 외우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제 원칙이 나오기 때문에 옛날처럼 단어 외우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러다가 우리가 전혀 모르는 게 하나가 툭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다 아시죠? 네, 사이시옷의 원칙이 되겠고, 여기에서 보면 선지가 우리말이고 국이 우리말일 때 된소리가 날 때 사이시옷 뭐 이런 거 있고, 머리 우리말, 방 우리말.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된소리 나니까 사이시옷. 얘는 뭐죠? 예외 6개 알죠? 네. 그래서 세방, 착간, 곡간, 택간, 횟수, 숫자 뭐 이런 것도 여러 머릿속에 있을 거고, 텐마르 우리말이고 거기 사이시옷, 니은 소리가 나기 때문에 사이시옷 들린다. 이 원칙들을 아마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문제를 이렇게 길게 얘기한 이유는 뭐 이걸 외우라가 아니라 공부하는 방향이에요. 다음 주에 한글 맞춤법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제가 내긴 했는데 순서는 모르겠는데, 다음번에 만약에 이 한글 맞춤법이 나온다고 친다면 여러분들이 과연 이 개념들이 머릿속에 다 떠오르고 있는가. 첫 번에는 잘 안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한 어느 정도 보면서 여러분 그런 마인드로 준비했을 때 눈에 들어오게 될 거다라는 것.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문제를 보면 이 문제 좀 어려웠죠. 오답 많이 나오지 않았나요? 네. 사실 이 문제는 제가 낸 건 아니고요. 기출 모의평가, 고등학교 모의평가의 문제가 나왔는데 저는 이런 거 다 보거든요. 왜 보냐면 우리는 수능 문제를 반영해서 문제를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고등학교 모의평가를 보니까 이 문제가 나왔는데 오답률이 꽤 높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에게 둬봤어요. 근데 이런 문제는 최근에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네, 많이 안 나와요. 많이 안 나오고. 근데 이건 의미론이죠. 의미론은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네, 이건 매년 나와요. 네. 거의 그냥 매번 나온다고 보면 되는데, 의미론에 나오는 형태가 뭐가 있죠? 관계. 물어볼게요. 관계에는 무슨 관계가 있죠? 유의관계, 반의관계, 상하관계. 반의관계에는 뭐가 있죠? 상부, 방향, 등급. 이런 형태로 분류가 다 돼 있어야 돼요. 우리 반은 그래도 지금 대답을 잘하고 계시잖아요. 항상 문법의 자신감은 분류예요. 그리고 거기에 엑서사이즈까지 하나씩은 머릿속에 떠올라야 됩니다. 지금 그래도 우리 반은 대답을 잘하셨으니까 잘하신 거고, 혹시 대답을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분류를 하는 거예요. 하나 더 물어볼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나올 만한 건 뭐가 있냐면 다이어와 동음 이어가 있죠. 그래서 다이어에 대한 개념과 동음 이어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되겠고, 또 뭐가 있나요? 나올 만한 게 의미의 중의성, 그 다음에 잉여적인 표현, 그쵸? 그리고 문맥에서 다이어의 의미에 적절한 것, 적절하지 않은 것, 이건 되게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문제를 틀렸다면, 이거는 뭐 학습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의미로는 좀 학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만약에 틀리셨다면 의미론에 가서 개념을 한번 분류 한번 해보시고, 거기에 나온 엑서사이즈 하나 정도는 머릿속에 딱 넣어 올리시고 무한해독 한번 딱 돌려주셔서 머릿속에 정립하는 그런 시간은 가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은 여기 꾀하다라는 것을 보면, 사실 뭐 이건 문맥에서 해결해야 되고 특별하게 할 건 없는데, 생각해야 될 것은 문맥 관계예요. 사상 통제를 기도했다.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사상 통제를 꾀하다, 뭐 응하다, 뭐 이런 형태니까 이건 맞고요. 근데 기도했다라는 말이 나오니까 기도? 이러고 답을 해서 이걸 찍은 분들이 꽤 있어요. 느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문맥으로 보는데, 흡수하다라는 건 그냥 넣으면 되는 거니까 부담은 좀 덜 됐는데, 숭상하던
말을 집어넣으니까 말이 돼요. 힘의 지배를 믿던 이러면 말이 되는데 숭상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면 높이는 거잖아요. 떠받치는 거. 믿다라는 개념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된 거다. 그래서 이 문제 혹시 틀리신 분들이 계시다면 문맥에서 조금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나중에 문제풀이에서 기출문제풀이에서 좀 나중에 모아놓고 한 번 더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것도 많이 틀렸죠. 이제 이 부분을 얘기를 할게요. 품사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도. 근데 최근에 좀 거론이 안 됐거든요. 근데 품사가 나오건 맞춤법이 나오건 같이 이렇게 연동을 하는 경향은 있긴 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하나 말하고 싶은 것은 용언이에요. 자, 이 루틴 하나만 말씀드리려고요. 용언이 나오면 뭐 한다? 기본형. 말은 겁나 잘하잖아요. 우리 말을 엄청 잘해.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용언이 나오면 기본형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거는 맞춤법이 나오건 뭐가 나오건 용어는 무조건 기본형으로 만들어 놓고 출발한다. 개였다의 기본형은 뭐죠? 개다죠. 개다. 개다죠. 근데 저거를 풀었으면 어떻게 되냐면 개이 얻다예요. 그럼 이라는 말은 안 써야 되잖아요. 개었다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저기는 틀렸고요. 문제 순서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네. 지금 프린트 나눠준 건 그런데 그때는 좀 바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 본다면 머물었다를 보면 머물었다 같은 경우에 봤을 때 머물었다는 기본형이 뭐냐면 머물다가 있고 머무르다가 있죠. 이 단어는 엄청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서투르다와 함께. 이거의 준말이 머물다예요. 그러면 머무르에다가 얻다가 만나면 모음의 어미를 만나면 얘가 뭐가 되죠? 르 불규칙이 일어나서 머물렀다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준말일 때는 모음의 어미가 올 수 없습니다. 이 원칙을 혹시 알고 있었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머물다에다가 얻다는 결합할 수 없어요. 뭐랑 똑같냐면 가지다가 있어요. 여기다 얻다를 넣으면 가지 얻다는 되는데 준말로 갖다가 되면서 갖과 얻다는 안 된다라는 거 똑같죠? 네. 그래서 모음의 어미와 결합하진 않는다라는 것. 요건 좀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주 나오는 단어니까 기억하고 머무르다, 서투르다 똑같은 거. 자, 이제 얘가 조금 애매할 수도 있었거든요. 눕고 있었다. 눕다가 맞아요? 눌다가 맞아요? 응? 밥솥에 누룽지가 눌었다. 그럼 눌다가 맞는 것 같잖아요. 그쵸? 근데 눕다가 맞아요. 그 눕에다가 얻다가 만난 거거든요. 모음의 어미를 만나면 디귿이 뭐로 바뀌죠? 불규칙일 때 리을로 바뀌어서 눌었다는 맞는데 자음의 어미를 만났을 때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눕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용어는 무조건 기본형을 만들어 놓고 출발한다라는 말은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은 용어의 불규칙 활용이에요. 불규칙 활용에는 우리가 또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어간, 어미, 어간어미. 어간어미엔 뭐가 있죠? 디귿, 비읍, 시옷, 르, 우. 어미에는 여, 러. 어간어미에는 뭐가 있죠? 히읗. 디귿 불규칙에서는 디귿이 모음의 어미를 만나면 뭐로 바뀌어요? 리을. 그 다음에 비읍은 뭐로 바뀌어요? 오우. 시옷은 어떻게 되나요? 탈락. 르는 어떻게 되나요? 리을, 리을. 그 다음에 우는 어떻게 되나요? 탈락. 그 다음에 어가 뭐로 되죠? 여불규칙은?
아가 여로 되고, 그 다음에 보면 러불규칙은 어가 러로 되고, 이런 형태죠. 변하는 형태까지 머릿속에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 이 변하는 형태와 이 변하는 형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마 이 문제 틀린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 있었을 것 같아, 많이. 하얗니다 기본형은 뭐죠? 하얗다. 일단 기본형을 만들어 놓고 가는 거죠. 그리고 보면 씁니다가 되는 거잖아요. 네. 자음을 만났을 때는 불규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모음을 만났을 땐 불규칙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봤을 때 용언의 어감과 어미로 딱 나눠놓고 불규칙을 구분하는 방법은 모음의 어미를 넣어본다. 모음의 어미를 넣어본다. 자, 그럼 하나 더 예문을 본다면 치르다가 있어요. 치르다가 있으면 이거는 자음을 넣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어를 넣으면 어떻게 되죠? 치러. 이건 의탈락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건 규칙적인 탈락. 그래서 항상 자음일 때는 문제가 없는데 모음의 어미를 넣어본다. 그래서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를 확인하는 그런 형태를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정리 다시 한번. 품사는 맞춤법, 품사랑 맞춤법이랑 연결해 나올 때가 많은데 일단 용언에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가 많다. 루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용언은 무조건 뭐를 한다? 기본형을 만난다. 그러면서 이 기본형인데 용언이 어려운 일은 활용을 하기 때문에 어렵다. 그럼 거기에다 뭐를 넣어본다? 모음의 어미를 대입한다. 모음의 어미를 대입해서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를 본다. 그럼 변하는 형태는 분리하고 있어야 된다. 그것은 규칙과 불규칙. 규칙에서는 의탈락, 리을탈락. 불규칙에서는 어간, 어미, 어간, 어미. 변하는 형태까지 머릿속에 딱 세팅이 돼 있어야 된다. 참고로 말하면 2021년에도 나왔고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용언의 활용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 이 루틴을 가지고 무한에도 그 챕터를 한번 활용편을 한번 대답을 해보시고 나중에 좀 짬나면 품사까지도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다. 기출백서를 통해서 그렇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나올 확률이 엄청 높아요. 네, 그러니까 정리 잘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본다면 고쳐쓰기죠. 잘 나와요, 안 나와요? 네. 올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2023년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내기할래요?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는 이제 문제 만들 때 3개년을 좀 많이 봐요. 그러니까 통시적인 관점으로 좀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딱 어디에서 한번 나오면 유행처럼 쭉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얘가 지금 몇 년 나왔냐면요. 이게 이제 나오는 형태가 고쳐쓰기. 물론 딱 고쳐쓰기 형태로만 나오는 건 아닌데 고쳐쓰기랑 자연스러운 문장. 이게 몇 번 나왔냐면 2문제 나왔어요. 아니면 한 문제는 매번 나와요. 지금 계속 이러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국가직, 지방직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다른 시험은 더 자주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나온다 생각하고 준비하셔야 되는데 쉽게 나올 때가 있고 어렵게 나올 때가 있고 이거는 그렇게 어렵게 낸 건 아니었어요. 그럼 먼저 정리를 잠깐만 해보면 이거는 우리 반을 지금 잘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잘할까? 한번 물어봐요. 잘할까를 모르겠는데 한번 물어는 볼게요. 잘할 거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틀리는 문장의 유형들을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틀리는 유형의 스타일은 뭐가 있죠? 성분, 호응이 있죠. 두 번째 뭐가 있죠? 접속. 접속을 통한 어떤 구조적인 거 있죠. 세 번째 뭐가 있죠? 성분, 생략. 네 번째 뭐가 있죠? 시제랑 조사. 다섯 번째 뭐 있죠? 뭐 의미의 중의성. 여섯 번째 뭐 있죠? 잉여적 표현. 자, 일곱 번째 뭐 있죠?
외래어법. 뭐 관용화의 중첩은 뭐 여기는 의미의 중의성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덟 번째 본다면 이중피동 같은 경우도 이중피동, 이중사동 같은 거, 이중사동은 아니지만 뭐 소개시키다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러면 성분어용에는 뭐가 있나요? 주어와 서술어, 무엇은 무엇이다 뭐 이런 형태들. 그다음에 부사어와 서술어, 만약 뭐뭐 한다면, 비록 뭐뭐 할지라도, 모름지기 뭐뭐 해야 한다. 접속이 나오면 접속사나 연결 어미가 앞에 있을 때 앞에 구조가 잘 맞춰져야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성분 생략, 접속사나 연결형 어미가 있을 때 앞뒤에 뭔가 하나 빠진다라는 것. 시제 조사, 뭐 시제 조사는 뭐 조사의 쓰임. 그래서 이거는 서술어랑 매칭을 시키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것. 의미의 중의성, 유형은 뭐가 있죠? 단어의 측면, 그 다음에 구조의 측면, 그 다음에 영향권의 측면. 단어에는 뭐가 있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딱 해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엑서사이즈까지 머릿속에 하나 딱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교재 해설지에 설명을 했지만 그 뒤에 페이지를 보셔서 그렇게 분류해서 정리해 놓는 작업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 놓고 나서 여러분 그걸 토대로 기출백서의 문제를 보면 예문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문장 성분의 성분 생략의 뭐다라는 게 딱딱 눈에 들어오게끔 만들어주는 공부. 그래야지 얘네들이 편하게 보이게 돼요. 제가 이제 앞으로 문제를 만들면서 이거의 문제를 좀 난이도 높게 만들 겁니다. 물론 실전에선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겠지만 난이도 어렵게 나온 걸 대비하다 보면 아마 좀 더 편하게 보이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그냥 답은 짜여 있었는데 짜여서 보면 항상 용어는 기본형 짜이 지어. 그럼 어지다라는 말이 피동이 있고 이다라는 피동이 있으니까 이중피동이죠. 그래서 이건 잘못된 거죠. 그리고 만약에 혹시 놓쳤다면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거기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홀로 살아간다와 독고라고 하는 것 잉여적 표현이 나와 있었고 애완 어휘적인 측면이죠. 기쁨과 슬픔인데 여기 슬픔으로 바꿨고 모름지기 뭐뭐 해야 된다. 부사어의 호응 뭐 이런 형태의 내용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꼭 신경을 써야 될 것들은 뭐냐면 이 분류를 해놓고 엑서사이즈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문제 틀렸거나 이 문제가 자신이 없는 분들은 기출백서를 가지고 이 챕터의 패턴을 분류를 먼저 개념서로 딱 정리를 해놓은 다음에 외워놓고 그리고 그 엑서사이즈를 하나하나 입으로 대면서 여러분 말한 연습하고 만약에 되지 못했을 때는 기출백서에 나와 있는 해설지를 보고 이게 이거였는데 놓쳤구나 라고 하면서 계속 이 분류된 항목에다가 머릿속에 넣어놓고 오시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현장 분들은 나중에 상담할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제가 여러분한테 어떤 미션을 던질 겁니다. 이건 틀려, 다른 건 틀려 좋은데 이거 틀리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 이 부분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체화시켜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변하게 돼 있어요. 네. 공부를 많이 한다고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가 무엇이고 무엇을 만들어야 될 건가 생각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알면 거기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거 두려워할 필요 없어. 성적 안 나오면 어때? 나중에 나오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한번 10회 보고 나서 나중에 한번 보자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 성적 내가 나중에 현장 분들한테 다 공개할게요. 이렇게 좀 찌글찌글했었는데요. 화려해졌어요. 이걸 보여드릴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여러분 보면 문제 풀고 맞았네 틀렸네 왜 틀려서 감정 기분이 좋았다 기분이 나빴다 이런 시험이 아니에요. 네, 감정 시험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해결하겠다는 발상을 가지고 시험을 봐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다음 자 이거는 이제 설명 방법이죠. 문제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최근에 많이 나왔어요. 한동안 안 나오다가 최근에 많이 나왔는데 이거는 뭐 어려움이 없죠. 그래서 항상 분류해. 이거는 비문학인데 분류를 해야 돼요. 그럼 일단 여기는 정태적인 형태가 있어야 되고 동태적인 형태가 있는 거 다 알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하지 않을게요. 그럼 정태에 해당하는 거에 대한 분류 항목과 동태에 대한 분류 항목을 딱 하셔야 되겠고 일단 일반은행의 종류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방은행 전국적인 지점을 형성하는 시중은행과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는 지방은행 국내 지점이 있다. 외국은 어행에 국내 지점이 있다 하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구분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잖아요. 상위 개념을 가지고 하위 개념으로 나뉘는 걸 보면 일단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류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2번은 뭘까요? 뭐 얘가 나왔으니까 예시가 되겠고 3번은 40에 가까운 노천과 입구는 이건 뭐죠? 묘사하고 있고 맨 맞은 막은 분석이 되겠죠. 분석. 여러분 분류하고 분석의 차이는 뭐죠? 분석은 구조와 구성 요소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 구조, 시계라는 구조를 그냥 구성 요소별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분류는 뭐냐면 구분 분류 얘기를 하면 이것은 일정한 기준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유사성이 있어요. 중복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녹차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란 말이에요. 얘는 전부 다 뭐예요? 녹차가 되겠고요. 공통점은. 차이점은 있죠. 네, 그 다음에 중복되지 않은 세작이 중작이 아니고 중작이 세작이 아닌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기준을 통해 나누는 거고 이건 한 구조를 자세히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차이점이 있는 거죠. 하여튼간 지금 여기에 나온 얘는 어렵진 않지만 자주 나오는 편이었습니다. 최근에. 근데 너무 최근에 많이 나왔으니까 올해 꼭 나온다라고 제가 확언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정리는 잘하고 계셔야죠. 자, 시를 보겠습니다. 6번. 시는요, 큰 뉘앙스가 있어요. 혹시 이 문제 틀린 분? 틀렸어요? 네. 그러니까 시는, 약하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시는 문제 푸는 루틴을 만들어야 되는데, 첫 번째 루틴을 얘기를 할게요. 시는 산문이다라고 생각하고 읽으세요. 산문은 아니에요. 자꾸 외제적 해석하지 마세요. 내재적 해석입니다. 그냥 고민할 거 없이 그냥 산문처럼 읽어야 되는데 시가 어려운 이유는 성분이 많이 생략되어 있고 문장 어순을 막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성향이 어떤 거냐면 그냥 쑥 읽거나 아니면 이 단어의 의미가 뭘까를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러지 마세요. 무조건 그럼 어떻게 하냐? 용언을 중심으로 이런 문장을 만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편하잖아요. 그냥 이거는 어려서 나는 낸품 이거는 그냥 산문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은 없는데 어떤 시가 나오더라도 그냥 용언을 통해서 막 시를 줄여놓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읽어서 용언 누가 그래서 그 말을 문장으로만 읽어주는 연습만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루틴은 뭐냐면 선지 보는 자세인데 선지는 고민할 게 없어요. 네. 이 말이 있어 없어 맞아 틀려로만 루틴을 가지세요. 선지는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딱 선지를 보고 그 말이 있어 없어 맞아 틀려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문제를 풀면서 루틴을 만드는 연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올해 교재를 원래 3권이었었는데 4권이었었는데 2권으로 줄였거든요. 줄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예전엔 문학작품을 다 넣었어요. 적중시키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 적중시킬 수가 없어요. 100% 적중을. 이유는 낯선 작품이 한두 개씩은 꼭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작품을 많이 뺀 거예요. 그래서 2권으로 만든 거고 대신에 방법적인 측면을 통해서 이걸 만들면 되고 이거의 습관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문제로만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선지 볼 때 화자는 불꽃의 이미지를 통해 그러면 이것만 볼게요. 역관 통해서 지나온 삶을 성찰한다. 그럼 고민할 것 없어요.
불의 이미지가 있냐 없냐 보세요. 어려서 나는 램프불 밑에 불의 이미지 맞아요? 네. 내가 보는 거가 어머니와 할머니뿐이었다. 칸델라 불 밑에서 놀았다. 잔짜 생겼다. 보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불이 있죠? 전등불 밑에서 보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되겠고, 불빛을 보면서 나는 세상이 넓다고 알았다. 그럼 불의 이미지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럼 지금 보면 성찰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있냐 없냐만 보면 되는 거야. 불의 이미지 있어? 네. 쭉 읽어 나가니까 성찰이 있었단 말이에요. 통사 구조의 반복. 자, 다른 거 고민하지 마세요. 구조가 반복하고 있냐? 통사 구조가 뭐죠? 문장의 구조예요. 그럼 문장의 구조를 봤을 때 뭐뭐 밑에서 자랐다, 뭐뭐 밑에서 놀았다, 뭐뭐 밑에서 보냈다. 구조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시적 정서를 환기라는 말이 뭐죠? 불러일으키다. 정서를 불러일으키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화자는 유년 시절 칸델라 불을 떠올리며, 그럼 글로 가세요. 자유로웠던 삶을 동경하고 있다.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칸델라 불 밑에서 놀았다. 밖은 칠흑 같은 어둠, 지익지익 소리로 새파란 불꽃을 품는 불은 주정하는 험상궂은 금정꾼들과 샘이 늦는다고 몰려와 생떼를 쓰는 그 아내들의 모습만. 분위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안 좋은데 무슨 동경이에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아니라 무조건 우리는 그 말이 있어 없어 맞아 틀려로만 가면 돼요. 여러분 혹시 이제 앞으로 자기가 시가 틀렸던 분들이 있다면 기출백서 문제집을 가지고, 옛날 문제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앞으로 문제를 보면서 이 말이 있냐 없냐, 맞냐 틀리냐 문장으로 읽어보는 연습만 하시고, 혹시 나중에 만약에 틀렸다면 딱 하나예요. 내가 시를 문장으로 읽지 못했구나. 그 다음에 본문의 내용이 있냐 없냐를 확인 못했구나. 아마 틀리는 게 이 두 개로 귀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루틴을 만들면 모르는 시가 나와도 두렵지 않아요. 네. 음성상징어 찾으면 되겠죠? 음성상징어가 뭐예요? 의태어는 음성상징어에 아니에요? 맞아요. 의태어나 의성어를 음성상징어라고 해요. 그럼 아까 보니까 뭐 찌익찌익 소리가 있잖아요. 네, 의성어가 있네요. 험상군들 분위기 안 좋게 만드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시어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리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라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건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잘? 네, 근데 의문의 변동은 잘 안 나오는데 나올 가능성이 많은 게, 의문의 변동하고 표준 발음법하고 하나 더, 로마자 표기법. 이게 다 발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는 걸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건 다 발음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는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이제는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뭐 비음화를 찾아라, 뭐 유음화를 찾아라, 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선지를 좀 복잡하게 줄 가능성이 많거나 아니면 사례를 많이 둘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본 것처럼 좋은 방법, 이런 말을 던진 거죠. 그러면 기억을 본다면 기억에서 나타나는 의문의 변동을 뭐냐면, 일단 음절의 끝소리는 다 있잖아요. 7개 아닌 것, 이건 알겠고, 그 다음에 비읍과 니은이 만나면 미음으로 바뀌었고, 니은 바뀌었고, 비읍과 바뀌었잖아요. 전부 다 비음화가 일어났죠. 비음화가 일어난 건 좋은 위치가 바뀐 거예요? 좋은 방법이 바뀐 거예요? 둘 다 바뀐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보였느냐 안 보였느냐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거 지금 해설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딱 물어봤을 때 좋은 위치도 바뀌었고 좋은 방법도 바뀌었네. 여기서 얘기하고 좋은 위치, 방법은 안 위치는 안 바뀌었네요. 위치는 안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비읍이 미음으로 바뀌었으니까 입술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위치는 안 바뀌었네요. 네. 근데 방법은 바뀌었죠. 네. 얘기한 비읍이라고 하는 건 무슨 소리예요?
파열음이죠. 그렇죠? 네, 안 울림 소리가 되겠고 미음은 뭐예요? 울림 소리의 비음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럼 조음 방법만 바뀐 거, 위치는 안 바뀌었어요. 네. 틀릴 뻔했네. 네. 위치는 방법만 바뀐 그런 형태가 된 걸로 바로 머릿속에 이런 게 지금 떠올랐느냐. 그럼 이게 실전, 만약에 연습을 많이 안 했던 분들은 뭐가 문제냐면요. 실전에서 이런 걸 보면 순간적으로 안 보일 수도 있고요. 생각을 하면서 시간이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체화시키기 위해서 무한해독이라는 걸 둔 거고, 그걸 여러분 짬짬이 전철 타고 다니면서 그냥 가볍게 들으면서 말을 해서 그냥 생각하지 않고 보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니은과 리을은 모두 예사소리가 된소리를 바뀌는 현상이다. 그럼 니은과 리을은 모두 예사소리, 니은을 볼까요?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었나요? 예사소리, 된소리, 예사소리, 된소리. 이거 안 바뀌었네요. 네, 이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예사소리가 된소리. 안 바뀌었네요. 네, 예사소리가 된소리.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된소리 안 바뀌었네요. 된소리.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건데, 이런 게 여러분 눈에 바로 보였는가? 바로 보이지 않았는가? 만약에 바로 보이지 않았다면 내가 좋은 방법이라는 용어를 놓쳤거나, 아니면 의문의 변동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몸에 입혀지지 않았다. 이런 분들은 무한해독을 한 번 더 보셔야 돼요. 1.5배속을 해놓고 나서 내가 빠르게 대답을 할 수 있는가, 그걸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익숙하게 만들어 주시고, 제가 지금 이렇게 던지는 말들은 여러분 시험 보고 나서 다음 주까지 만들어 갖고 와야 될 것들이에요. 시간이 없다라고 하지 마시고 잘 시간을 활용해서 무조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뭔가 일주일이라는 목표를 두고 공부해 갖고 오셔서 해결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해 줘야지, 너무 느긋한 마음으로 준비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게 이런 마음으로 지금 공부하면요, 10회 되고 나면 일단 최하 80에서 출발할 거라는 생각. 물론 단 비문학의 능력이 약간 부족한 사람은 조금 더 걸리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마 되게 빠른 시간에 80점에서부터 출발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념이 정리되어 있는 한. 자, 화법. 자주 나와요, 안 나와요? 매년 나와요, 매년 안 나와요? 매년 나와요. 네. 뭐야? 작년에 시험 보셨잖아. 이거 매년 나와요. 네, 화법 매년 나오는데 어렵진 않죠. 네. 근데 화법은 매년 나와요. 근데 어렵진 않아요. 네. 근데 화법은 나름대로 어렵지 않은데 나름대로 루틴을 갖고 있어야 되겠고, 이렇게 화법이 나왔을 때 지문이 길면 좀 심적 부담을 느끼는 분들은 또 있어요. 그럼 화법으로 그러면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화법은 물어보는 게 두 가지예요. 여기에 선지해를 본다면 항상 말하기 방법, 요새 최근에는 말하기 방법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화제의 내용이 맞냐 안 맞냐, 뭐 이걸 물어보는 그런 형태가 나와요. 화제거리의 내용이 과연 맞냐 안 맞냐, 이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문제로 나온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럼 이거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항상 우리는 이렇게 읽으세요. 네. 화제 딱 넣었고요. 왜? 뭐? 제가 이건 해설 강의니까 우리 딸이 순간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딸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이제 좀 미안해서 어제도 즐겁게 놀고 와갖고 딸과 즐겁게 얘기하다가 오늘도 뒷공론하면 안 되죠. 어제 칭찬 엄청 해주고 왔는데, 이게 뭐냐면 왜라는 말과 무엇이라는 말을 항상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되게 논리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건 얘기 안 할게요. 논리적인데 항상 걔는 왜, 뭐 이런 생각을 갖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걔 주장이 억지인데도 불구하고 말은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화법은 항상 왜라는 말을 던지면서 읽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요즘 휴대전화를 가진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찬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화제어가 뭐죠? 휴대전화죠. 휴대전화 뭐 하자라는 거예요? 일괄 수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뭘 얘기한 건데 일괄 수거하자라는 거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다. 그럼 찬성 반대면 찬성에 대한 주장이 있고 반대는 반대의 주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찬성의 주장이 뭔데? 왜?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게 뭔데? 왜? 이런 맥락으로 읽는 거라는 거죠. 제가 다 분석하진 않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대.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한다고 하셨죠. 그렇다면 자유의 침해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반론 제기하고 있고요. 물론 개인의 자유를 측면은 있지만 일부 인정하고 있죠. 일부 인정이에요. 이런 말들도 알아야 돼요. 였고 학습권을 보장하고 건강을 지키는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한다. 반대층 입론하겠습니다. 그럼 쭉쭉쭉쭉 얘기를 하고 있는. 이건 읽지 않겠습니다. 그래 문제를 본다면 사회자 그러면 사회자에 있는데 보면 되겠죠. 주제 얘기하고 있고 찬성은 반론에 대한 대안을 밝히고 있고 찬성은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신뢰성을 높이고 있고 근데 일일이 반박한 건 아니니까 답은 4번이 된 건데 자 이거는 뭐 설명한 건 아니라 읽을 때 루틴을 만들어 드리면 항상 화제어 갖고 뭘 얘기하려고 왜 썼어 뭘 얘기하려고 왜 썼어랑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을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말하기 방법에 좀 나중에 학습하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구체적인 자료를 아까 지문 읽으면서 아 자료네 이게 떠올랐다면 베스트인데 떠오르지 않았다면 아 이런 게 구체적 자료 활용이구나 뭐 이런 것들 예상되는 반론에 대한 아까 왜 뭘 했을 때 내가 반론 대안을 찾지 않고도 발견했다 그러면 내가 왜 머리 대고 있는 거고 만약에 놓쳤다면 와 내가 이걸 왜 이걸 못했을까 뭐 이런 생각들 논거를 일일이 반박했다라는 말이 한 번에 눈에 들어왔다면 여러분 잘한 건데 이렇게 인터벌을 갖게 됐다면 이 논거가 논리적인 근거 그러면 일일이 반박 아니네 이게 바로 보였냐 안 보였냐 만약에 바로 보이지 않았다면 그런 것들을 좀 체크했다가 그 용어적인 측면에 대한 내용을 익숙하게 만들면 계속 걔가 반복돼서 문제로 출제될 거라는 것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주시는 작업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위글을 미뤄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을 찾아라. 자, 이제 저는 오늘 이제 비문학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오늘 그 해설 강의는 첫 회차라 좀 긴 거고 2회차부터는 좀 짧을 거예요. 혹시 비문학 하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건 좀 시간이 많이 가긴 했을 거예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네. 지금 우리가 기출문제 풀이를 하면서 지금 비문학 수업을 하고 있는데 비문학은 사실 이능력과 L능력과 P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원래 갖고 있는 분이 있고 없는 분도 있고 그래요. E는 정확한 독해, L은 논리적 사고, P는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자, 여기 일문단만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읽었던 거니까 한번 좀 빨리 보면 화제어가 뭐죠? 이 글의 유의 문단의 핵심 정보가 뭐죠? 그쵸. 말로는 할 수는 없지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딱 봤을 때 핵심 정보가 바로 잡히는 분들이 있고 바로 잡히지 않은 분이 있고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정리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연습할 땐 제가 지금 연습은 시키고 있지만 딱 하고 나서 일단 실전처럼 문제를 풀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걸 요약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이건 왜 썼어요? 뭘 얘기하려고? 그럼 첫 문장에서 벌써 얘기했어요. 사람의 눈이 원래 하나였다면 세계를 입체적으로 지각할 수 있을까? 그럼 사람의 눈이 하나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여기 있는 말로 한다면 다른 단서로 입체 지각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를 유형별로 나눠서 설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능력이라고 하는 건 읽자마자 핵심 정보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능력이에요. 그럼 L 능력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L 능력은 전체적인 글을 읽고 나서 흐름이 머릿속에 정리가 됐냐예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글은 일문단에서 얘기한 건 뭐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양한 단서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렇죠? 양한 단서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무슨 단서와 무슨 단서? 입체 지각에 대해서 얘기했죠. 미안합니다. 입체 지각. 입체 지각에는 뭐하고 뭐가 있다? 양한 단서와 단한 단서가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걸 나중에 단한 단서로 어떻게 유형을 세 개로 나누어서 얘기했고 동물도 단한 단서를 한다라는 것을 유형으로 나누어서 개념과 사례를 통해 설명한 글이었어요. 이게 L훈련입니다.
여러분이 문제 풀고 나서 지금 머릿속에 이게 흐름이 정리가 되어 있나요? 이것도 정리해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P는 제가 좀 다시 정리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비문학을 공부하는 방법을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첫 번째는 테스트. 너무 천천히 풀면 안 돼요. 비문학 많이 한다고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재수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재수생 문제집 100권을 푼 애가 있는데 성적이 안 오르더라고요. 네. 그리고 재수생들은 국어, 영어, 수학 중에 성적이 제일 많이 올라가는 과목은 수학이고요. 열심히 공부했다는 전제하에 국어는 많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이유는 문제만 풀면 절대 올라가지 않아요. 속도도 빨라지지 않고요. 그럼 어떻게 하시냐? 첫 번째, 일단 테스트를 하세요. 그리고 답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 하냐면 지문 분석을 합니다. 그럼 지문 분석을 할 때 첫 번째로 뭐 하시냐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약을 하세요. 답을 확인하기 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문으로 선지를 예상하세요. 그럼 예상의 기준은 뭐냐면요. 예상의 기준은 제가 전자칠판이 익숙하지 않아서 예상의 것은 비문학은 문제를 만드는 게 보통 4가지 갖고 만들어요. 첫 번째는 개념, 두 번째는 비교, 세 번째는 문단의 중심 내용, 네 번째는 주제. 요 4개 갖고 만들어요. 그래서 이 4개를 가지고 문제를 예상하는 연습을 합니다. 예상하는 연습은 제가 조금 이따가 간단하게 하나로만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그리고 나서 다 풀고 나서 세 번째는 선지가 지문에 있는 말을 어떻게 변형했는가를 분석하세요. 선지가 지문에 있는 말을 어떻게 변형했는가. 이걸 계속 보다 보면 거기에 어떤 공통점이 보일 겁니다. 그럼 나중에 생각이 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빨라지는 거거든요. 네 번째는 이렇게 풀 때는 천천히 풀어도 되는데 원칙은 틀리지 마세요. 시간이 가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이 과정과 이 과정을 하면서 나의 빨리 풀었을 때의 문제점이 확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세 번째, 만약에 틀리거나 시간이 가거나 오답이 나오면 오답 체크를 하세요. 그리고 혹시 틀린 문제가 있거나 선지에 부담스러운 문제가 있다면 답을 지우세요. 풀었던 답을. 그리고 표시를 해둡니다. 이유는 맞힌 걸 왜 풀어요 또 귀찮게. 틀리거나 부담됐던 것만 푸시면서 내 사고의 문제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하는 과정에서 줄쳐져 있던 것들은 체크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바꿀 생각을 해라.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문제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갖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사람이 원래 눈이었다면 입체 지각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문제 나올 거 볼게요. 입체 지각은 개념이 나왔어요. 인식과 3차원으로 파악하는 과정. 그럼 일단 입체 지각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제 문제 나올 걸 예상을 한번 해볼게요. 개념. 그럼 입체 지각은 눈으로 들어온 시각 정보로부터 다양한 단원 단서와 양한 단서로 구분한다. 그럼 양한 단서와 단원 단서로 구분한다라는 건 VS죠. 그러면 이제 양한 단서와 단원 단서에 대한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양한 단서가 뭐야 뭐야? 단한 단서가 뭐야 뭐야? 얘 갖고 문제를 어떻게 만드나 한번 보자고요. 그럼 양한 단서는 양쪽 눈, 시차. 단한 단서는 한쪽 눈. 사람은 단한 단서만으로 또 이전의 경험으로 추론을 하여 3차원을 인식한다. 이걸로도 인식할 수 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뭘 한다라는 거예요. 3차원으로 인식한다라는 것은 단한 단서만으로 뭘 한다? 입체지각을 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쵸? 그러게 되겠고 망막의 매 2차원이지만 2차원이에요. 하지만 깊이의 차를 인식하기는 다양한 실마리를 통해 결국 입체지각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양한 단서의 특징, 단한 단서의 특징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얘네들 여기서 문제 나올 걸 뭐냐면 일단 나올 만한 거 예상을 해보면 이 문단의 중심 내용이 뭐였죠? 결국 단한 단서를 통해서도 입체지각을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럼 여기에서 개념이 뭐가 있었나요? 입체지각에 대한 개념이 있었고 양한 단서의 개념이 있었고 단한 단서의 개념이 있었고 비교 있었나요? 네, 양한 단서의 개념과 단한 단서의 개념과 특징. 그럼 얘네들이 문제로 변형될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어차피 문제는 개념, 비교, 문단의 중심 내용 주제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럼 그 다음 달라 볼게요. 동일한 물체가 크기가 다르게 들어오면 큰 시각에 가까운 쪽에 있다고 인식한다. 이렇게 물체의 상대적 크기는 대표적인 단한 단서이다. 또 있어요. 또 다른 단서로 직선 원근이 있다. 직선 원근. 그래서 인식한다. 또 있어요. 결기울기. 그래서 짠짠짠짠짠짠 얘를 하고 있어요. 그럼 두 번째 문단에 나올 만한 거 뭐가 두 번째 문단에서 뭘 얘기한 거죠? 요약을 한다면 단한 단서의 종류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일단 요약을 한다면 단한 단서의 어떤 종류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또 문제 나올 만한 거 있었나요? 그쵸. 비교가 있었죠. 무엇 하면서 여기에 또 개념과 특징들을 얘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마지막 그 다음 달라 볼까요? 어떤 경우에도 운동으로도 단한 단서를 얻을 수 있다. 운동시차는 결국 관찰자가 얼마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지가 상대적 거리의 실마리 제공하는 것이다. 그럼 또 하나가 더 있네요. 자, 그리고 동물들도 단한 단서를 통해 입체 지각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동물들의 단한 단서를 통한 입체 지각 이렇게 요약하면 되겠죠? 그래서 짠짠짠짠짠짠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제 물어본다면 이 글은 왜 썼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단한 단서만으로도 입체 지각을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나올 만한 게 뭐가 있었을까요? 입체 지각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또 개념 본다면 양한 단서 개념, 단한 단서 개념, 그 다음에 단한 단서에 4개 나오는 4개의 개념들. 그럼 걔네들이 어떻게 문제가 나올까? 우리는 너무 궁금해 하고 선지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두 번째 할 때입니다. 그럼 한번 보자고요. 사람의 원래 눈이 하나였더라도 경험을 통해 세계를 입체적으로 지각할 수 있다. 자, 보세요. 얼핏 보면 찾기 문제인 것 같긴 하지만 뭘 물어보는 거예요? 개념이죠. 뭐에 대한 개념이에요? 단한 단서의 개념과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본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단한 단서는 한쪽 눈으로 이전의 경험으로부터 인식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문제를 봤을 때 맞았네 틀렸네만 보는 게 아니라 아하, 문장이 주어부 서술부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결국 단한 단서의 개념과 특징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구나. 내가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문제 나왔네. 만약에 예상하지 못했다면 아하, 이게 이 단한 단서의 개념인데 문장이 이런 식으로 만들었구나. 선지 만드는 방식까지도 계속 생각하고 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람의 경우에 양쪽 눈이 망막에 맺히는 상은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다. 망막에 맺히는 상 나온 거 어디 있었죠?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유사현상이 대표적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까 여기 보니까 시차라는 말이 여기 딱 있네요. 요 말을 가지고 활용한 것 같네요. 네, 이건 뭐 그냥 가볍게 볼게요. 직선 원구를 이용해 입체 지각을 하려면 두 눈에서 보내오는 상을 조합해야 된다. 이건 틀리죠. 왜? 이게 글자 찾기로는 안 보이는 것들이에요. 이런 게 오답률이 좀 나오거든요. 네, 이게 틀렸죠. 직선 원구는 뭐죠? 단한 단서죠. 단한 단서의 유형에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틀리고 나서 맞아, 이건 아니에요. 글의 구조를 딱 보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이게 딱 나오는 건데, 구조 없이 내용이 어려운 게 나올 때 찾기 문제로 본다면 이런 게 안 보일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이런 맥락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틀렸을 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직선 원근은 단한 단성인데 내가 글의 구조가 안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못 보였던 거네. 만약에 어순을 한번 바꿔서 볼까? 두 눈에서 보내오는 상을 조합해서 직선 원근을 이용한다. 이렇게 문장의 어순을 도치해서 한번 봤었으면 조금 더 수월했을 텐데, 그러면서 자신만의 어떤 문제 푸는 루틴과 접근하지 못한 것들을 계속 정리해 두면서 난 어떻게 가겠다 계속 선지 만드는 사고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주는 거. 이건 처음에 변하진 않아요. 잘. 원래 잘한 분은 뭐 별로 어려움은 없어요. 근데 자기가 국어가 좀 약했던 분,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때 한 3등급 이하였었던 분, 국어 영역 점수가, 이런 분들은 여러분이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해준다면 우리 시험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10회에 80점 이상이 넘어간다라고 얘기했었던 건 뭐냐면, 단 비문학의 실력이 아주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는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가 단원 산수를 어려고 움직이는 것은 달리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보는 것과 유사한 효과다. 이거를 딱 보면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시차거든요. 똑같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풀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 테스트, 두 번째 지문을 통해서 선지 예상, 선지를 통해서 지문 예상, 그리고 문제점 찾기. 이 과정의 단계를 계속 봐주면서 여러분이 한 선지 하나를 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내가 접근하는 거에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계속 체크하면서 바라보는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죠? 네. 이거 10번은 맞췄어요? 네. 실력으로 맞췄어요? 실력으로? 하나. 근데 사실 한자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저한테 물어보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한자 공부해야 돼요? 응? 해야 돼요. 네. 왜냐면 이건 계륵과 같잖아요. 하자니 너무 많고 안 하자니 불안하고, 그리고 꼭 항상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물어보냐면, 한자 해야 돼요? 이 말은 저 한자 하기 싫은데, 이런 말이잖아요. 해야 되는데, 저는 근데 한자에다 너무 시간을 많이 쓰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럼 최소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이번 주 토요일 날 봤었던 지방직 7급 문제 보니까 거기서도 그 기존의 한자가 나왔더라고요. 출제됐던 한자가.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기출 한자 여러 번 돌리세요. 그럼 돼요? 아니요. 네, 확언 못해요. 네. 근데 선지 4개 중에 2-3개는 나오면 확률은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공부하는 시점은 한자를 좀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는요. 그 한자 성어에 나오는 한자까지. 이것만 하세요. 그럼 거기에서 나와요? 아니요. 가능성이 많아요.
선지 두세 개에서 내가 아는 단어가 나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한자는 지금 시점에 공부하십니다. 나중에 시험에 만약에 한 달, 두 달 남겨놓고는 이런 얘기 하지 않겠지만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최하 90점 이상을 맞추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한자는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만 그냥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볼게요. 2021년도에 국가직에서는 얘가 나왔어요. 근데 2022년도는 안 나왔고요. 근데 이거는 시험, 다른 시험에서는 좀 그래도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에 대한 대비도 조금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혹시 이 문제 맞추셨는지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문제 푸는 어떤 루틴은 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이 문건 선지부터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럼 선지를 봤을 때 다하고 가니까 이 둘 중에 하나만 갖고 해결을 하면 되는 거니까 다하고 가 먼저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화제어를 확인합니다. 화제어. 세 번째는 지시어나 접속사. 이런 루틴을 갖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일단은 여기에 보면 다를 보면 가장 기본적인 원천은 감각이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다부터 보는데 나를 가봤죠. 그래서 예로부터 감각을 중시하지 않았지만 그럼 맞지 않으니까 나는 아니었어요. 그럼 가로 가보니까 감각이다. 체험하는 감각인데 결국 돌이 단단하고 물이 붓다는 감각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체험을 통한 감각이죠. 그러니까 다하고 가는 맥락이 딱 맞네요. 그리고 나서 딱 가보니까 마루 가서 그러나 감각이 체계적인 아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발전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문제 제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문제는 바로 감각이 동일하지 않다라는 것. 그래서 답은 2번으로 간 거네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걸 하는데 혹시 이 문제를 또 맨날 틀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들은 기출백서에 가보면 한 30문제에서 한 40문제 있거든요. 이 루틴을 적용하는 연습으로 계속 푸는 겁니다. 답 체크하지 말고 푸세요. 답 체크하지 말고 이 문제는 그냥 답은 안 보이는 데서 체크하세요. 네. 그리고 나중에 틀린 것들을 분명히 다시 체크해 놔주세요. 나중에 반드시 또 보세요. 시간이 걸렸던 것도 체크하세요. 이유도 체크하시고 이거 여러 차례 돌리면 얼마 시간 안 걸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 푸는 루틴을 익히고 틀렸다면 이렇게 가는 거죠. 제가 다음번에 문제를 딱 풀었을 때 여러분 또 틀렸다면 저는 이 잔소리를 할 거고 여러분에게 또 미션을 요구하면 그 일주일 동안 또 다시 그걸 문제 풀고 또 다시 등장해서 이번에는 틀리지 않겠다라는 마인드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변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왜 중요하냐면 시험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한 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공부할 거다라는 계획과 다짐을 하는 게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런 맥락으로 준비하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12번을 볼게요. 자,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요새는 그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약간 내용이 한번 옛날에는 완전히 글자 찾기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겨냥은 약간 변화를 줍니다. 자, 저는 여러분한테 이런 문제를 좀 잘 풀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적절한 거와 적절하지 않는 것의 문제를 좀 신경을 써주세요. 이거는 한 문제가 아니에요. 4문제입니다. 문제풀이 속도를 빠르게 하고 싶으세요? 그럼 이거 진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일단 문제를 빨리 푸세요. 너무 천천히만 풀면 실전처럼 거기에 익숙해져서 실력이 안 늘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모의고사 속도대로 팍 답을 찍어내세요. 그리고 나서 답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 만든 방식을 어떻게 만들었나 한번 봅시다. 자, 제가 비문학은 오늘은 좀 설명을 할게요. 다음 시간은 아니어도.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첫 문단 한번 읽어봐 주세요. 문제가 나올 만한 거 예상을 해주세요. 요약해 주시고. 자, 그럼 일단은 여기서 여러분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겠죠. 위치적 외부성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럼 위치적 외부성 뭘 얘기하려고? 항상 그래서 비문학의 기본은 뭘 얘기하려고? 왜 썼는데? 이거에 대한 생각을 계속하면서 읽으세요. 어차피 걔가 문제로 만들어요. 그럼 일단은 위치적 외부성 뭘 얘기한 거예요? 일단 개념 얘기했죠. 그럼 위치적 외부성 개념 왜 얘기했어요? 이 단락에서. 그러면 상황에서 자신의 위치를 높이려는 행동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위치적 외부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면 뭘 얘기하냐면 개념과 결국 하는 행위, 위치적 외부성이라는 것이 나타나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치적 외부성 이건 아니에요. 요약이 이게 아니에요. 위치적 외부성 뭘 얘기하려고 왜 썼는데 여기까지 들어가는 사고, 나올 때까지 계속 물음 던지는 사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비문학은 사고를 바꾸는 거예요. 네, 푸는 게 아니야. 맞았네 틀렸네는 계속 똑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왜라는 말을 던져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예를 들어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럼 또 여기서 다시 문제가 나올 만한 거 뭐가 있어요? 위치적 외부성에 대한 개념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나올 만하죠? 그걸로 나타난 현상. 오케이? 자, 그 다음 단락 볼까요? 다 풀었다라는 전제 얘기한 거니까. 됐죠? 그럼 일단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뭘 얘기한 거죠? 위치적 군비경쟁 개념 얘기했죠. 위치적 군비경쟁에 대해 뭔데요? 소모적인 지출을 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비유하여 얘기하는데 볼 때 경제 비효율성을 가져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위치적 군비경쟁에 대한 개념을 얘기를 하면서 소모적인 지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개념. 그럼 개념 왜 얘기했지? 위치적인 외부성이 심해지면 결국 위치적 군비 경쟁이 발생한다라는 거구나. 그거 얘기하려고 썼구나. 뭐 이렇게 본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까요?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자, 그럼 여기서 뭐 얘기한 거예요? 위치적 외부성이 심해지면 사회 규범과 뭐 국가가 개입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맨 마지막에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하는 단계에 이르면 결국 규범이 생겨나고 구속력과 사회적 협약이 생기기 마련이다 라는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전체적인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이건 왜 썼어요? 라고 한다면 위치적 외부성으로 인해서 위치적 군비 경쟁이 발생하고 그게 너무 심하게 되면 규범이나 어떤 국가가 개입을 하게 돼서 조정을 하게 된다. 이 얘기를 하려고 쓴 거죠. 그럼 한번 더 물어볼까요? 위치적 군비 경쟁은 왜 발생이 되나요? 위치적 외부성 때문에. 그럼 위치적 외부성은 왜 발생을 하나요? 개인의 이익을 더 증진시키려고 경쟁하다가. 이 얘기네요. 네. 그럼 이제 문제가 나올 만한 걸 예상하고 한번 보는 거예요. 1번 볼까요? 개념 위치적 외부성은 비슷한 수준의 경쟁자 사이에서 크게 작용한다. 이제 선지 만든 방식을 보세요. 이 말이 있었어요, 본문에? 한번 가볼까요? 그 말 없었어요. 약간 다르게 말했죠. 위치적 외부성이 작용할 때 상대 위치를 향상시키는 모든 수단은 반드시 경쟁자의 상대적 위치를 하락시킨다. 크게 작용한다. 그러니까 결국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는 말은 없었지만 경쟁자를 하락시키니까 결국 여기에서 얘기하는 수준이 비슷하면 더 심하게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는 내용이 들어간 거예요. 자, 모든 경쟁자가 동시에 위치적 외부성을 고려한다면 경쟁하는 거죠. 경쟁 간의 실질적인 위치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걸 본다면 이거 필요고 한다. 경쟁의 성을 향상시켜 지출을 늘리면 경쟁을 비치게 되므로 다른 경쟁 지출을 또 늘리게 된다. 그래서 경쟁으로 늘리게 되면서 이익이 한정되어 있고 결국 없다면 지출이 있다. 그리고 위치적 군비 경쟁이 발생이 된다. 위치적 군비 경쟁에 해당하는 내용이네요. 위치적 외부성이 강하게 작용하면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사회가 더욱 발전한다. 아까 뭐라고 했죠? 그러면서 비효율성이 발생이 되고 사회 규범이 개입하게 된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된 거니까 결국 개념을 갖고 물어본 거예요. 위치적 군병이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은 소모적인 지출이나 비효율적 투자와 관련됐다.
아까 얘기했던 위치적 군비 경쟁이 뭐예요? 비효율성 소모적 지출이라고 얘기했고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봤을 때 얘가 편하게 보였다면 내가 개념과 비교와 어떻게 글이 전개가 되는 게 딱 되니까 그냥 찾지 않아도 딱딱 떨어지는데 아까 일일이 글자 찾기 했을 때는 좀 잘 안 보였구나. 그래서 내가 지문을 읽으면서 어떻게 문제가 나올 것인가를 예상하고 방향을 바라보는 연습을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힘들어요? 괜찮아요? 힘들어? 저만 흥분하고 있는 건가? 근데 사실은 이게 여러분 오늘 제가 좀 길게 가더라도 이걸 가는 이유가 모의고사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건가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거는 제가 이제 수업하면서 좀 다른 내용들은 천천히 설명하면 되는데 이런 것들의 큰 방향을 지금 저 풀었다라는 전제하에 가는 거 있고 앞으로 모의고사에 임할 때 일주일 스케줄 잡을 때 어떻게 하라는 의미에서 크게 조금 설명을 하고 갈게요. 2강부터 이 설명 좀 길진 않을 거예요. 2강부터는 케이지가 기억을 선택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건 자 일단은 이거에 대한 이제부터는 풀이가 아니라 이제 내용을 얘기할게요. 요새 이렇게 가지고 사례를 물어보는 문제가 종종 나와요. 네. 이런 경우에 루틴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런 경우는 일단 보통 물어보는 게 주제나 아니면 문단의 중심 내용 아니면 문맥 앞뒤예요. 앞뒤를 확인하는 것. 근데 이 경우는 뭐냐면 동전이나 주사위를 던져 결정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걸 보면 이 앞에 나와 있었잖아요. 우연성을 도입함으로써 우연성을 도입하는 거죠. 불확성을 추구하는 것을 읽고 음악만을 예를 들어 음악 있다. 그래서 쭉 읽어나가 뒤에 단락에서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연적 방법을 이용한 케이지의 작품으로 이런 게 있는데 먼저 이 곡을 작곡할 때 작품 전체의 형식 구조만을 정해놓고 세 개의 동전을 던져 음의 고조와 장단, 음가들을 결정했다. 그래서 곡의 전체 구조는 합리적 사고고 세부적인 요소는 그냥 우연성. 그냥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우연성. 그래서 결국 나타나는 거에 의도를 배제하기 위해서 나타난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맥락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불확정성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쭉 읽어가면서 우연의 요소를 도입했다. 그래서 얘기가 작가의 의도에 따라 결정하지 않았다. 이게 의도가 안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문단의 중심 내용이기도 하고 문단의 앞뒤를 봐도 되는 그런 문제였는데 이거에 문제 풀 때 그 루틴 2회에서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갈 거거든요. 2회 문제에서 이 문제는 좀 어렵게 나갈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 물음의 의미를 잡아놓고 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대충 나중에 이제 제가 1회에서 이게 어렵지 않아서 여러분 그냥 간 거지만 2회 문제는 좀 어려울 건데 이 선지 갖고 고민해서 본문으로 들어오면 틀리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물음의 의미를 잡아놓고 이 본문의 말을 어떻게 돌려놨는가를 한번 봐주는 연습을 하세요. 제가 다음번에 이것도 잘 안 고쳐지거든요. 다음번에 2회 문제 보고 나서 제가 여러분하고 상담을 할 거잖아요. 그때 그 문제 틀린 분들이 아마 이분의 여기에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3분의 1 정도는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분한테 틀리고 나서 제가 잔소리를 할 거예요. 이 잔소리라고 하는 것은 격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연습하세요. 그래도 다음에 또 틀릴 겁니다. 하지만 계속 이 생각을 갖고 가셔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최근 이런 문제가 우리 시험에서 잘 나오고 있어요. 어렵진 않지만 저는 어렵게 낼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기억에 들어갈 문장으로 하는 것은 이 문장이라는 것은 앞뒤의 내용을 보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앞뒤의 근거를 잡으면 돼서 지갑이 열기를 기대하며 다양한 마중물을 통한 이유를 극대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 뒤에 볼까요? 단순하게 마중물이 주는 혜택에 집중하기는 보다는 누가? 소비자가 자신에게 꼭 필요한 상품을 꼭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는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 그런 맥락이었기 때문에 이건 앞뒤에서 보면 될 것 같아요. 한자 성어였군요. 소비자는 할인이나 끼워주기 같은 기업의 가격 경제에 흔들기보다 합리적인 소비를 해야 된다. 이게 논지였어요. 근데 사실은 한자 성어 물어본 거였는데 조삼모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줬더니 원숭이가 불만이 심했잖아요. 그리고 저녁에 4개 주고 아침에 3개 줬더니 되게 만족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하나의 어떤 권모술수 같은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것을 본다면 조삼모사인데 한자 성어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하세요. 어떻게 공부하시냐면 조삼모사라고 하는 것을 보면 남을 뭐 꼬시는 뭐 그런 형태 그 뭐라고 할까 글을 어떻게 의도치 않게 자기의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어떤 행위잖아요. 그리고 나서 공부를 한 다음에 조삼모사를 보면서 이 한자도 나중에 해석을 하고 난 다음에 도금을 하시고요. 일단 한자는 도금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단어의 의미가 뭔가를 또 체크해 주세요. 그 옆에 제가 교재 옆에다 다 썼잖아요. 조자라고 하는 것은 마침조, 삼이라고 하는 것 이건 속삼이 되겠고, 모라고 하는 것은 저물모, 그 다음에 얘기하고 온 건 넉사. 눈으로 계속 익혀주시면서 그런 식으로 한자를 외우면 좀 편한 게 뜻을 알고 도금을 하면서 한자를 나중에 동시에 보게 되면 이 한자들이 머릿속에 익숙하게 될 거고, 그 한자가 한자 성어 문제뿐만 아니라 한자로도 문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학습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자 성어는 2가지를 잘 생각해 주세요. 일단 한자 성어, 그 다음에 기출 한자, 이렇게 준비하면 한자 성어와 한자의 맥락을 좀 맞추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뭐죠? 그냥 누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요. 이제 소설인데, 소설이 그 지문이 길게 나올 때를 한번 좀 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지문이 이렇게 길게 나올 때 여기 줄거리 나오잖아요. 이건 힌트예요. 만약 이거 나오면 땡큐입니다. 땡큐. 이거 틀린 분들 좀 있죠. 왜 틀렸냐면 지문이 길으니까 틀린 거예요. 네. 그리고 소설은 여러분이 봐야 될 게 뭐냐면 어떤 장면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아마 이거 좀 틀린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자, 이거 뭐 다 읽진 않을 거고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난쟁이가 쏘올린 작은 공은 철거당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가족의 아픔을 얘기하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이 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면 어차피 소설은 물어보는 게 2가지예요. 인물의 심리와 태도를 물어보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하나 더 하면 서술상의 특징. 오늘은 강의가 좀 너무 기니까 요거 서술상의 특징은 다음번에 말을 하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볼까요? 아버지가 도달하고자 하는 세계를 달로 설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럼 아버지가 달로 설정을 했나요? 목표지는? 문학은 항상 있냐 없냐를 보는 거예요. 설정했죠? 그럼 뭐 질문할 수 있죠? 지섭을 통해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을 조정하려고 한 이유는 뭘까? 자, 이렇게만 생각하면 맞는 것 같아요. 말이 긍정적이죠? 지섭이와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을 조정한다. 맞는 것 같은데 생각해 보세요. 상황. 지섭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이 어떻게 됐어요? 더 커진 거죠. 그럼 조정이 아니라 지섭은 조장한 거예요. 조장. 오히려. 근데 이거를 그냥 텍스트로 본다고요. 텍스트로 보는 게 아니라 항상 어떤 상황인가를 보시라는 거예요. 지섭이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갈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는 거야. 조정. 그럼 갈등을 조정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선지는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갈등을 조정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그래서 문학은 무조건 있어? 없어? 맞아? 틀려예요. 근데 우리는 보면 그냥 막 대략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풀이의 루틴은 조정이 있어? 없어? 일로 가는 거예요. 문학은 무조건 그 말이 있어? 없어? 맞아? 틀려요. 애매하면 이 용어들을 풀이하세요. 조정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해결하는 게 있어? 없어? 이렇게 보는 그런 맥락으로 접근하는 형태의 공부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철거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저항하지 않도록 하니 저항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네. 그럼 안 하잖아요. 네. 그럼 안 하는 이유가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딱 때리는데 맞고 저항을 안 하고 아파하고 있어요. 그럼 더 슬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00만
명이 넘게 책을 구입했던 그런 책이에요. 슬픔의 미학이라는 책이죠. 네. 자, 그 다음에 도시 빈민의 궁핍한 가운데 철거되는 집을 소재로. 철거되는 집 소재예요? 네. 궁핍한 삶 맞아요? 맞잖아요. 우리 문학은 있어 없어 맞아 틀려로만 보면 돼요. 이게 지문 짧은 거에서 너무 깊이 있게 문제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다. 이건 고전소설인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문제 풀 때 꼭 신경 쓰세요. 간단한 말인데 쉽진 않습니다. 이 문제 틀린 분들도 많을 거예요. 네. 왜 틀렸냐면 문제 못 봐서 틀렸어요. 네. 문제가 뭐냐면 기억의 상황이에요. 그럼 어떤 상황이에요? 사랑하잖아요. 사랑한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 첫눈에 반한 거잖아요. 줄거리 보는 거니까 계급으로 인해서 사랑을 하나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얘기하는 걸 보면 정적에 쌓여 잠이 깊이 든 듯했으나 실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얘가 문을 뭐라고 했냐면 일부러 철커덕 했어요. 이건 뭐야? 만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왜? 아까 줄거리 얘기했던 것처럼 계급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안 만나겠다고 일부러 철커덕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문제를 딱 봤을 때 1번 답 찍으신 분이 있죠. 왜? 1번도 그리움이거든요. 마음속에 끝없는 사연을 세세히 옮겨다가 달빛 비친 사창과 비단이 전하고자 그제야 살 때 그리워하는 줄 짐작이나 하실까? 내용을 보면 틀리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상황이에요. 상황과 딱 떨어지는 작품은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를 잘 보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예전에는 여기까지는 아닌데 요새 최근에는 이런 문제들이 거론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이런 맥락이고. 자, 2번 볼까요? 꿈이 날 위하여 먼데님 데려왔거늘 간절하고 반갑 꿈 깨어 일어나 보니 그님이 성나서 갔는지 간 곳이 없다. 꿈속에 님을 만나는 거니까 상황이 달라요. 상황이 다르잖아요. 네. 각신의 꽃을 보서 피는 듯이다니 옷 같은 얼굴인데 청춘을 메웠을까? 늙은 후 찾는 이 없으면 뉘우칠까 하노라. 결국 인간은 늙어가는 인생 무상에 해당하는 내용인 것 같고, 내 그릴 줄 몰랐더냐 있으려 했다면 가겠냐마는 제 구태여 보내고 그리는 적은 나도 몰라 하노라. 보내고 그리워하는 상황이니까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 틀린 분들은 문제를 잘못 본 거예요. 꼭 명심하세요. 이건 실수 아니에요. 습관이 그렇게 된 거죠. 이 문제 틀린 분은 그 다음 문제에서 또 시간이 갔을 거예요. 그런 경향이 좀 커요. 연달아 두긴 했는데 이거 답은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간 분이 있죠. 왜 시간이 갔을까요? 문제 잘못 봐서요. 문제가 뭐예요? 새로운 음식점과 휴게시설이 들어올 경우 문화거리 조성에 적합한 업종을. 중심문이 이거네요. 네. 새로운 휴게시설이 들어올 경우 업종으로 규정해야 된다. 사례 2는 기존에 있었던 여러 음식점들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업종으로 변경하는 찬성 입장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기존에 있었던 여러 음식점들도 앞에는 뭐냐면 새로운 음식점과 휴게시설이 들어올 경우 논제에 상관없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답은 4번이에요. 네. 근데 내용만 생각하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건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된다고요.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문제를 잘 보는 그런 연습은 하셔야 된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전시가 자, 이 고전시가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생각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냐면 고전시가는 혹시 이거 좀 불편한 분들 있잖아요. 물론 이거는 좀 어렵진 않았지만 고전시가는 근데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렵지 않은 이유를 몇 가지 얘기할게요. 첫 번째, 옛날 사람들은 정서가 많아요? 많지 않아요? 많죠. 근데 글을 주로 누가 썼죠? 양반들이 썼죠.
양반들은 자기의 감정을 잘 표현 안 해요. 그러니까 표현하는 건 네 가지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자연 속에서 아름답다, 자연친화 뭐 이런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여자들이 쓰면 뭐 그리움, 뭐 이런 정서가 대부분인데 그런 어떤 배경에다가 뭘 중심으로 읽어나가는 게 중요하냐면 용언 중심으로 읽어주세요. 고전은 밑도 끝도 없는 생략이 절대 없어요. 주어를 제외하고. 참 볼게요. 동지딸 기나긴, 이건 잘 아는 작품이니까 기나긴 밤에 허리를 베어내요. 허리를 베다. 허리, 무슨 허리? 무슨 허리? 동지딸 기나긴 밤의 허리. 어려움이 없어요. 그냥 용어만 보세요.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기본형. 넣다. 넣었다가 뭘? 동지딸 기나긴 밤을 어디에? 이불 아래. 어론님 오신 날 밤이거든 펼이라. 편대 뭐를? 동지딸 기나긴 밤을 구비구비 펼이라. 언제? 정든님 오신 날 밤. 어론님 모르더라도 그러면 결국 보면 밤을 볼까요? 이 밤이 어떤 밤이에요? 구비구비 펼이라. 밤이거든. 어떤 밤? 님이 오신 날 밤. 그럼 어떨까요? 그럼 기다린 님이 왔으니까 얼마일까요? 즐겁겠죠? 기쁘겠고. 자, 볼까요? 님이 오마 학원을, 이게 고어가 들어가서 안 된 것 같아요. 저녁밥을 지어 먹고 누가? 내가 저녁밥을 님이 오마 학원을, 님이 온다고 해서 저녁밥 지어 먹고 중문 나서 대문 나가 지방 위에 치달아 앉아 누가? 내가 어디에 가서? 중문에 나가서 대문에 이수 손으로 가액하고 이렇게 하고 오는가 가는가 누가? 님이 건너쌈 바라보니 누가? 내가 검은 히들 있거늘 검은 히들 있대. 뭐가? 몰라? 저야 님이로구나. 그거 보고 님이라고 생각했군요. 벗어 누가? 내가 품에 품고 누가? 내가 심 벗어 손에 쥐고 누가? 내가 곰비 는비 님비 천방 지방 침박 진대 마른데 가리지 말고 누가? 내가 뭘 가리지 말고? 앞에 있는 걸 가리지 말고 위롱충정 건너가서 누가? 내가 어떻게? 위롱충정 정옛말 하려고 곁눈을 흘겨보니 누가? 내가 뭘 해? 곁눈을 뭐 하려고? 정옛말 하려고. 상년 7월 사흔날 갈까먹이 벗긴 주칠이 3대가 날 속였다. 뭐가? 주칠이 3대가 잘도 속였네. 밤일기 망정이었지 낮이었다면 우일 뻔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고전은요, 제가 나중에 고전 문학 문제풀이 하면서 이 연습을 많이 할 건데 계속 용언을 갖고 누가 왜 이 연습을 계속하면요 해석은 완벽하지 않더라도 문장은 맞춰져요. 그리고 문제 푸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고전을 모른다 하니까 안 보이는 거거든요. 이 연습을 좀 많이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기대하는 순간과 멋진 순간이죠. 님인 줄 알고 갔는데 주출이 3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웃길 뻔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억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거. 앞뒤 문맥을 잘 보면 되겠죠. 적절한 말을 보니까 이거는 그냥 볼게요. 명사를 완곡하게 돌려서 이렇게 명사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앞뒤 문맥을 잘 보면 되는 거니까 답은 3번 하고 넘어가겠고요. 자, 이 문제는 최근에 그 국가직에서 문제가 국가직인가 지방직인가? 지방직인 것 같다. 리치 뭐죠? 피셋 문제 형태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주고 물어보는 문제가 종종 거론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물음의 의미를 딱 정확하게 잡아놓고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 최한기의 입장에서 보기를 평가하는 거니까 최한기는 뭐를 중요시 생각을 했냐면 행을 중요시 생각했죠. 최한기라고 하는 애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는 행을 통해서 지가 형성이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행동을 통해서 그래서 경험함으로써 행동을 통해서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연을 탐구하여 인식함으로 사리가 성립되고 결국 이 자연을 탐구하는 게 행이죠. 행. 그래서 인도가 나온다고 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는 문제가 뭐냐면 최한기 입장에서 보기를 평가하는 것을 보면
언어 지식이 전혀 없이 태어난 아기는 성장하면서 몇 개의 단어만을 사용하여 불완전한 형태로 의사를 표현하다가 다양한 시행착오, 행을 통해서 결국 언어를 구사한다. 행을 통해서 질을 만들게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다양한 시행착오는 행에 의한 기존 지의 검증을 말하는 것이다. 뭐 이런 맥락이었기 때문에 답은 1번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정리를 조금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오늘 2시간가량 여러분하고 수업을 하면서 좀 빨리 가긴 했어요. 이제 풀이를 하는 건 목표는 아니었는데 대략적으로 어떻게 봐라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좀 많이 말을 붙였는데요. 일단은 모의고사를 보는 이유는 문제점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먼저 맞는 게 나아요. 네. 틀리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근데 그런 건 있어야 돼요. 문제점을 찾으면요.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이걸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돼요. 일주일.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꼭 스케줄을 작성하세요. 저는 하루 계획 세워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케이스를 많이 못 봅니다. 하루 매일 계획 세운 사람들의 문제점은 이거 하다가 내일 하자. 그럼 결국 해결할 수가 없어요. 네. 사람은 내일로 미룰 수 있어요. 당연히. 근데 여러분 공부할 때 중요한 건 일주일 동안 내가 뭐가 약했다면 어떻게 해서 무엇을 만들겠다. 여기까지가 목표예요. 그냥 막연히 열심히 공부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럼 오늘 만약에 시험을 봤다. 제가 지금 오늘 빠르게 정리를 했지만 만약에 한글 맞춤법이 틀렸다. 그러면 여러분 일주일의 계획의 목표를 두면서 지금 제가 말했던 것처럼 나는 어떻게 해서 다음번 시험은 반드시 틀리지 않겠다라는 어떤 결의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시는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비문학은 좀 걸리긴 하지만 비문학의 어떤 챕터를 틀렸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서 무엇을 만들겠다. 이런 마음으로 덤벼들어야 돼요. 그리고 시험 보는 게 기대가 돼야 돼요. 물론 불안과 두려움도 있긴 하지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일주일을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 보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점수가 안 나오겠죠. 바로 점수가 점프하면 뭐 금방 잘하게요? 그럼 문제가 나오면 또 거기서 또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의고사를 보는 이유는 저는 그 모의고사를 만들 때 좀 어떤 생각을 갖고 만드냐면 이번 시험에서는 그 잔소리 할 거리를 생각하고 만들어요. 이런 테마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잔소리를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문제를 만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을 할 때 여러분은 그것이 계획이 되고 일주일 동안 실행이 돼서 그 다음에 그게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일주일 동안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학습을 집중적으로 하여 부족한 영역을 보완하는. 그래서 이 서바이벌 모의고사가 저는 되게 많은 의미를 부여했고 저희 선생님들하고 되게 많은 회의도 했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다른 데는 시험이 선생님이 만드는 것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문제를 의뢰하기도 하고 막 사기도 하고 각자는 하지만 전체는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회의를 하고 어떻게 가자라는 방향을 해서 선생님마다 의도를 갖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 지금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의 점수를 올리는 게 목표예요. 네, 다른 게 아니야. 여러분이 오르면 당연히 온라인 분들은 오르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형태로 모의고사가 실행이 되는 거고 그런 맥락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대로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현장의 장점은 뭐가 있냐면 좀 상담은 있겠죠. 딱 보면서 이게 부족하시군요. 그럼 이렇게 가세요라고 제가 상담은 해드릴 거고 오늘부터 상담은 갈 거예요. 그렇게 갈 거니까 그 방향에서 준비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 1회 서바이벌 모의고사 해설 강의가 좀 길었는데 2회부터는 좀 짧아질 거고 딱 포인트만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방향으로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